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KT 모바일 샵과의 제휴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면서 김용민닷컴에 무려 18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놀라운 이벤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시었다. 아이폰 X, 갤럭시 S9, LG G7 싱큐 등 최신형 스마트폰을 KT의 가성비 최고 요금제인 데이터 온톡 요금제로 월 49,000원 혹은 25% 약정 할인 시 월 36,750원의 요금으로 월 3GB 기본 제공에 3기가를 다 소진했을 경우 최대 1Mbps 속도로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된다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지금이야말로 스마트폰을 바꿀 철호의 기회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월 3만원대 요금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제한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고용 쇼크와 저출산 쇼크에 이어 이번엔 분배 쇼크. 동아일보. 거꾸로 소득성장 10년 만에 최악 양극화. 조선일보.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 동안 16% 줄었다. 중앙일보. 양극화 10년 만에 최악. 소득 주도 성장 역주행.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33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줄었습니다. 최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900만 원으로 1년 만에 1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계층 사이의 격차가 2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이슈를 헤드라인으로 꼽은 매체들은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덕성여대, 조선대 등 116곳 최대 35% 정원 감축, 이런 제목입니다. 서울의 덕성여대 그리고 광주 조선대를 포함해 약 120개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대학들은 3년 안에 학생 정원을 총 10,000명가량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조속 40m 강풍 몰고 오늘 충청권 강타. 경향신문. 태풍 쏠릭 12시간 내륙을 휘젓는다. 한겨레. 느림보 태풍 오늘 전국 핥히며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제주 핥힌 쏠릭 목포로 상륙. 전국이 영향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태풍 소식이었는데요. 호남과 충청도 이어서 강원도를 가로질러서 태풍은 아침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딱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기상청은 어제 아침 7시만 해도 태풍 쏠리기 오늘 새벽 충남 보령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제 아침 10시 발표에서야 상륙 지점을 전북 군산 인근으로 바꿨고 30분 뒤에는 태풍 상륙을 30분 앞두고서야 전남 목포로 상륙 지점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이미 수요일 아침 6시부터 쏠리기 동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군산 부근에 상륙한다. 이런 예보를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역시 태풍이 군산 인근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대각선으로 관통해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세 개의 나라 가운데 태풍이 근접할수록 우리나라의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기상청은 세 개 나라 모두 예보 시각에 따라서 태풍 진로를 변경하고 있다. 방제의 목적을 두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 예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있었던 김동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고용과 이 소득 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지어드리고 있고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덜 나오고 있어서 역시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들었던 17-21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을 한 기록계는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용 여건의 고용 상황을 극복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 쇼크 수준의 통계가 발표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는데요. 소문으로만 떠돌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화설도 사의 표명의 한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동연 부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재신임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고갈 위기로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행태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들어보시죠.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의 보도 성향을 보면 우리는 자문안이 복수안으로 나와도 그 중에 하나 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안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번에 자문안을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무슨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안을 냈다. 그 안에 보면 이러이러한 몇 개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 신문들은 정부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쓰는 어떠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마치 연금이 공포 마케팅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너무나 그렇지. 과잉적으로 공포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투에 그렇게 말은 좀 삼가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네, 말씀은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여튼 언론들이 좀 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동아대 남찬섭 교수 역시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한 기금 고갈이 마치 증명된 듯하는 공포 마케팅, 이제 지겹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인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산했는데요.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은 그 추계 기간이 70년으로 매우 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런 재정 계산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나오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건데요.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변수가 변화하는데 국민연금만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남찬섭 교수는 고령화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국민연금을 보험료로만 운영할 수 없다.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독일은 이미 보험료의 4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오는 일요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민주당에서 실시한 장관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책임론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엇박자를 보였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관건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유임 여부인데요. 지난달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관련해 경질도 유임도 열려있다, 이렇게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경우 여당 의원들의 교체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권자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달받은 지역구 의원들이 김상곤 부총리 유임에 부정적이란 것입니다. 입각 후보군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유은혜 의원의 입각을 결정짓고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검찰총장을 사실상 협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질 당시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수천 부장판사 대응 방안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은 2016년 정은호 게이트 사건 당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작성됐는데요. 문건엔 검찰 수사가 다른 판사들에게까지 확대되면 법원에 회복불능의 위기가 도래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사 3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를 두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였던 신광열 서울고법부장판사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SBS와 YTN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영장 없이 민간인의 이메일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의 IP를 실시간으로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해킹을 한 셈인데요. 아울러 보안 사이버 수사 요원 90여 명은 차명 아이디와 해외 IP를 활용해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썼는데요. 이때 작성된 댓글은 모두 4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과 보안국장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 간부 3명과 현직 경찰 간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이 검찰의 주요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직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내용도 예외 없이 보고됐는데요. 2016년 서울 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재직한 남호 판사는 검찰 수사 기록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호 판사가 계좌 추적 상황과 참고인 진술 내용을 보고한 정황도 포착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판사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치부를 감추려는 노골적인 수사방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가 인구 1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위장 전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위장 전입을 하라,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 영천시는 영천시청과 16개 읍면동 주민센터 모든 직원들의 주소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원들에게 주소 이전을 강요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천시는 심지어 직원이 아닌 사람들의 주소 이전까지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천시는 주소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주소 비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직원은 해외 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은 최기문 영천시장이 친필로 최종 결재했는데요. 최기문 시장이 인구 10만 명 사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 영천시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천시 의회 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천시장이 영천에 거주지를 두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호소를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 위장 전입하라,
머니투데이 보도였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관은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 유력한데요. 대체 복무지를 교도소로 국한한 것은 소방 분야에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 소방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무 소방대의 복무 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며 업무는 물품 보급과 같은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해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과 고 전 이사장의 상이한 활동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산주의자라는 개념이 일치되지 않았고 북한과 연관지어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 유지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운운했던 고영주 발언에는 악의성이 없다는 것. 작년 9월 1일 김용민 파일 다시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임명된 고영주.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에게 추궁당하는데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말을 사실로서 이야기했다면 법률적 책임을 추궁받게 되지만 이 말을 그저 의견으로서만 이야기한 거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듯. 법리 좋아하는 고영주, 재판받고 나오는 길, 질문 던지는 기자에게도 처벌 운운하는데 2017년 8월 31일 이렇게 하면은 이 강요죄 되는 거 알죠? 억지로 강요하는 게 강요죄예요. 2013년으로 돌아가. 고영주 주장은 팩트일까? 그 불임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습니다. 불임 사건의 변호사가 문재인이다? 이에 대해 불임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와 고문을 당한 고우석 씨는 2015년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변호사님이 언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게 82년 중반입니다. 저희들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시절이었겠죠. 피의자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또 하나, 고영주는 수사하던 와중에 불임 사건 대학생들로부터 세상 바뀌면 각오하라는 말을 들었을까? 처음에는 자기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임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저희 이제 그 관련자들의 근황이 쭉 알려지면서 이상록 씨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상록이라는 특정을 하는 거예요. 이상록 최병국 검사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최병국 씨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개연성이 몇 프로라도 있지만 고영주 씨가 그 사람은 법정에서 말고는 이상록 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전혀. 고영주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불임 사건은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바로 변호인 송우석 변호사가 고문 경찰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하는 대목. 진실을 얘기하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친애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이봐, 에너지 넘치던 자네가 요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해? 그러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가네. 아이. 남자를 위한 보양식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지친 남자를 깨우는 놀라운 힘, 궁금한 남자. 여보. 궁금한 남자. 네이버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1833-6654.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40대 남성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 실손 보험입니다.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 번호는 016-360-0689 또는 02849-9730입니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아니, 이분이 독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간다는 이야기가 꽤 전에 나와서 전 당연히 독일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아주경제 기자가 취재를 했던 건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정치권 인사를 만난다는 취재를 하고 찾아간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뭐 이제 설명하는 걸 보니까 도화동에 있는 그 미래 사무실에 가서 보니 박주원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이제 인터뷰를 시도했던 것 같고요. 예. 엘리베이터 타고 당직자들이 낚고 채니까 갑자기 내려서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이제 굉장히 본인의 그 체력적 완벽성을 한번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망을 갔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상황들을 쭉 보니 이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기자들 만나면은 허허허 웃든지 그렇게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도망간다고 자신을 발견한 것이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기자가 안철수 전 대표를 발견한 것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출국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나가겠다라고 했고 나가는 일정을 공지한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만이 문제인데 예. 도망을 가는 것으로 더 이상해졌고요. 그것이 이제 결국 다르게 말을 하면 내가 여기서 잘못된 일을 비밀스럽게 하고 있었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각 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 때도 뭐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사무처 당직자들도 이 과정에서 뭐 정리해고를 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원들이 이제 당비를 모으고 선거지원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이게 좀 불공평하게 배분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 못 받고 일부 후보들에게 좀 돈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는 정당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게, 이게 뭐 당무 감사도 다 있고 해서 국가로부터 들어온 국고지원금은 특히나 잘못 쓰다 걸리면 이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잘못 썼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치 생명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거든요. 최소한. 게다가 이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안철수가 저렇게 하니까 막 얘기를 들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게 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업무 추진비를 또 안철수계 당직자들이 막 써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태규 사무총장을 좀 정조준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같이 어우러져서 하태경 후보도 같은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1000여 명 출마자들이 선거 비용을 한 푼 보전 없이 다 날렸는데 당직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다당제든 뭐 양당제든 어떤 제도든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은 정당의 경우에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당직자들 기강을 어느 것보다 엄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 운영을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은 작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의당에서 저런 돈 관련된 잡음이 나오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게다가 자기들끼리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쉬쉬하고 있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가 어떤 후보를 정확히 밀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과정을 보면 남의 당 선거이긴 하지만 정말 부끄럽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이 지금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전반에 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되시든 이 문제는 반드시 좀 잘 매듭짓고 선후를 가리고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패거리가 한 겁니다. 패거리라는 게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계파가 있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분파를 만드는 건 당연하죠. 분파를 만들어 분파끼리만 해먹는 게 문제인 거지 분파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왜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그렇게 떳떳하게 선거운동을 할 거면 할 것이고 말 건 말 것이지, 독일에 간다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에 숨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부끄럽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전에 핵심 쟁점은 안심 여부입니다. 안심 여부. 안철수의 마음이 작동하는 전당대회냐 이런 것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에 있는 것으로 기자의 눈에 띄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말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메시지를 내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와중이라면 36개 주행랑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독일행 비행기를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평소에 안철수 전 대표가 메시지 관리를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짜여지고 연출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직접 기자와 맞닿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해서 주력난을 친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정치인이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본 일이 드물고요.
그냥 발언을 거절하고 인터뷰하기 싫습니다 하고 태연하게 걸어 나가면 당직자들이 기자들은 알아서 막아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고. 저는 도리어 안철수 전 대표가 허허허 이거 걸린 겁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고 만약에 자리를 피했다면은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안철수 전 대표 한국에 있었네? 이러고 넘어갈 텐데 도망가니까 이게 더 큰 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우스웠기 때문에 전체가 좀 이상하게 얼굴을 피스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이분이 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뭐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여하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사실상 남자 박근혜라는 얘기를 들어도 모자람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쪽은 좀 아바타가 또 있었고 이쪽도 지금 아바타에 의해서 메시지 관리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하게 되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철수 대표. 나 참 어떻게 이런 모습을 다 보입니까? 네, 뭐 너무 부끄럽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자신이 이 당을 장악하게 되는 건지 향후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손학규 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고 말이죠. 이후에 그 바른미래당의 그 당권은 사실상 안철수가 쥐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의 존재의 가장 큰 구심점은 역시나 대권 주자이고요. 제가 뭐 이제 조롱하듯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의 20%가 넘는 지지를 받았던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 바른미래당의 상태로는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인정받고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주류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라는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서 눈에 띄는 대권 주자가 없는 이상에는 뭐 정치라는 것은 3년 후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안철수를 중심으로 해서 당대당 통합을 하고 현재 있는 바른미래당을 밀려나가 있는 비주류들이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면서 보수의 대혁신을 이루겠다. 안철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최종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것이 뭐 실현된 여부는 뭐 지금으로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런 꿈은 갖고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실현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무슨 자유한국당에 바보만 있습니까? 정치의 신들인데 여기서 신은 진짜 가드 할 때 신이 아니라 등신이죠. 예. 근데 이 정치의 신들이 안철수 세력이 그 자유한국당의 주류가 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대권 주자를 내는 쪽이 먹을 테니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긴 하지만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김 PD님도 생각해 보시면 마땅히 그럼 자유한국당에 따로 출마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영 애매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여간 안철수의 그 주랭랑 모처럼 많은 분들에게 빅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과열 국면을 우려하는 분들이 나오던데요. 예, 뭐 어느 선거나 막판에 되면 과열이 되고 그리고 어느 선거든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앞에 있는 주자를 세게 치게 되는 법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열이 전 일부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수습 가능한 수준의 과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나머지 두 사람과 그 지지 세력을 잘 끌어안고 가면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임신 공격이라든지 뭐 지금 나오는 건강 이상설이나 이런 정말 너무나도 저급한 네거티브들은 서로 좀 자제해야겠죠. 근데 건강 이상설을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라고 광고를 하는 것도 사실 네거티브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금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이상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뭐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들은 어떻게 진흙탕이 되느냐를 사실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과장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뭐 서로 지지자들이 다치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 모든 캠프들이 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고영주 씨 무죄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을 했죠. 이거는 말이죠. 너무나 명백해요. 그 의도가. 판사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고 제가 이제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판사라고 해봐야 5급 공무원 시험 붙은 그냥 공무원일 뿐이거든요. 다만 판결이라는 것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판사들이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도록 연금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대우도 잘해주고 법원장 뭐 조금 올라가면 차도 다 대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가 특권층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점, 그리고 판사는 판사들끼리 놀게 되면서 자꾸 이너서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다 자기 같은 판사들밖에 없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공산주의라는 말의 범위가 넓어서 이게 특정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고영주의 공산주의자는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넌 빨갱이야 이 새끼야라고 한마디 하면 80년대 같으면 사람이 죽었고요. 그렇죠. 90년대까지도 기무사 또 국정원, 검찰, 경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다 빨갱이의 세 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정말로 어마어마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구 적폐 세력들이 아무데 나가서 이 새끼는 빨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내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너서클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판사들, 이건 전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 판결을 했으니까 그 판사를 찾아내서 어떻게 척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보수화되어 있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죠. 세상 물정 모른 채 떠돌고 있는 이 판사 집단 전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판사들, 이 판사라는 집단 자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20몇 살 때부터 들어와서 뭐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판사로 만드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경력을 더 많이 보태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튼 판사라는 이 집단 자체의 문화를 개선하는 일을 전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이 현실을 모른 채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 특히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승진을 한 판사들이다 그 안에서 이명박근혜에게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명박근혜에게 잘 보이고 충성한 사람들 위주로 승진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끌고 당기는 관계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단에 속하다 보니 동질화가 되면서 전반적인 판사들의 우경화가 전 일어났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뭐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여튼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판사들의 문화를 바꾸고 판사들의 판결을 잘 보고 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정상적이고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판사들이 승진도 하고 그런 법원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고 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의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i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이 통계를 가지고 이 장난치는 언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죠, 뭐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참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은 대체 부끄러운 줄을 모르나요? 이건 무리라는 걸 모르고 그런 짓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래요 대체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죠. 이게 한겨레와 조선일보가 서로의 지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제 사명을 거론하면서 네. 직접적으로 한번 세게 맞붙었는데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싸움 과정을 보면은 조선일보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한겨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겨레가 논조가 마음에 안 들지 한겨레가 거짓말을 한다. 팩트를 완전히 조작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뭐 실수는 할 수 있어도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조작을 했다 뭐 이런 경우들은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범죄적 의도를 갖고 네네 하지만 조선일보는 다르죠. 여기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은 그게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예. 통계는 제가 좀 무례한이긴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기사를 쓸 때도 이 통계는 정말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정확한 수치가 또 제공이 되니까 이게 통계를 넣으면 기사의 신빙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예. 통계는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진짜 통계더라고요. 예. 우리가 접하는 통계 중에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여론조사가 자주 문제가 되긴 하죠. 예. 이번 주 관훈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이 조선일보가 핵발전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는데 요게 질문에서부터 아예 왜곡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도 있고요. 그래서 요 통계를 가지고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 그리고 한겨레의 안재승 논설위원이 지금 한편 세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요체는 언론이 통계를 지금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이지 통계가 어떻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한겨레와 조선일보 논쟁을 좀 보면요. 시작은 조선일보의 사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달 27일자 사설이었는데 제목이 2분기 0.7% 성장, 그 뒤에 드리운 더 암울한 전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예. 여기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예.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에서 2.9%로 낮췄지만 이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성장률 3.9%의 호황이 예상된다. 이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2분기 무려 4.3%,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가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어쨌든 4.3% 성장을 내다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조선일보의 논조였으니까 그 논조에 비춰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설도 아니죠. 그냥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한겨레 안재승 논설위원이 이 통계를 가져다 쓴 방식이 왜곡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예, 예. 이게 지난 16일자였나 그때 칼럼인 것 같은데 아예 제목부터 통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안재승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고 미국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다. 이건 기준 자체가 다르다. 한국 기준으로 하면 미국은 1.0% 성장을 했고 미국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8% 성장했다. 1분기엔 한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 경제가 2분기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국보다 경제가 12배 큰 미국이 무려 4.3%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성장을 내다본다. 충격적이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더 어이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2017년 1월 대비 2018년 1월에 한 4%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1월 대비 2018년 4월에 1%밖에 안 올랐네. 이 무능한 문재인 정부 뭐 이렇게 해댔다는 거죠. 예. 통계를 쓰려면 같은 기준으로 써야 하는데 기준이 다른 두 통계를 놓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재승 논설위원이 조선일보를 그야말로 맹폭격을 하는데 2004년 참여정부 때 통계청의 2003년 산업활동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소주 판매가 2002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보수 언론들은 불황에 지친 서민들이 소주만 마셨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2004년 상반기 소주 판매가 2.2%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불황 탓에 서민들이 소주도 못 마신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이었고 뭐 소주 판매가 증가해도 감소해도 다 불황의 증거였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체감 경기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느니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느니 하는 것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경제적 심리라는 말이 있는데 보수 언론들도 소비 심리가 바닥이라고 우려를 하면서 지금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니 이건 뭐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조선일보의 최규민 기자가 21일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조선일보가 통계 장난치는 곳은 따로 있다. 제목이 이랬어요. 예.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뭘 왜곡했다는 거냐. 미국과 한국은 성장률을 집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애초부터 다르다.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왜 직접적으로 비교하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 이 비판에 대한 답이 아니 미국이랑 한국이랑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최규민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한국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나라마다 성장률 집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나라별 성장률을 보도할 때는 위 사설과 같이 집계 기준을 명시하면서 각국이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정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로 열고 연율 환산, 가로 닫고 요거 하나 넣었으니까 우리 기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겨레도 그런 식으로 통계 기사를 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한겨레는 애당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걸까요? 짐작컨대 조선일보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이러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누구보다도 사나웠던 감시견이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충직한 사냥개처럼 된 것은 희극인가요? 비극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 조선일보라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걸 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통계를 가지고 맞짱을 떴으면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뭐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한겨레 말대로 기준이 다르다고 해도 기준을 환산을 해도
우리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 한겨레 뭐 너네 뭐 저번 정부 때는 뭐 난리치더니 뭐 이번에는 뭐 완전 정권의 개가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팩트로서 객관적 자료로서 반박할 수 있었다면은 그런 걸 안 쓰죠. 지면을 채워야 하는데 자기들이 반박할 근거가 박약하니까 한겨레를 비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반박의 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팩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왜 기준이 다른 통계를 비교를 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기준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답을 계속 해놓고 한겨레를 계속 이제 비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에 대해서 이 한겨레 안재승 위원이 22일인가요? 그때 재반격을 했습니다. 각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들도 각국의 성장률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해 뭐 바보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친정부 반정부가 왜 나와? 생각 좀 저렴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이구, 야, 아주 세게 받으셨네.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 몇몇 매체의 경제 전문 기자들이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예. 프레시안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일보가 억지다 뭐 이런 판정을 내렸던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통계 가지고 왜곡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최근에 그 언론의 통계 왜곡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CBS 노컷뉴스가 잡아냈더라고요. 최근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6년 만에 사상 최대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고 지금 완전 자영업자들이 망했다. 10곳 열면은 9곳이 문을 닫는다. 나라가 망해간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지금 뭐 한국경제 뭐 무슨 경제니 매일경제니 뭐 조선일보니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자영업의 폐업률이 계속 90%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 사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자영업 폐업률이 90.9%였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으로 90%를 넘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이 문을 닫는다. 이 현상은 비단 문재인 정부에서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통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2017년에는 92%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90%와 92%가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통계는 뭐 0.1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92%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 때는 94%, 93.8%, 94.5%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91.8%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자영업자 난리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 어쩌고 하는 것도 지금 왜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한창 논란이 되는 고용 동향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선일보가 지난 18일 토요판에 정부의 독선이 빚은 일자리 파국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작년 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30만에서 10만 그리고 7월에는 5천 명으로 줄었다. 이 얘기인데 조선일보는 이 통계청 통계를 놓고 토요일 그리고 월요일자 신문에 무려 22건이나 기사를 다뤘다. 이렇게 민원연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경향이 9건이었고 한겨레가 10건이었고요.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13건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많은 거죠.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실업률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뭐 전체 취업자 수도 큰 변동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여러 뭐 전문가들,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용 증가율이 낮아진 거는 이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전에 비해서 2018년은 15세 이상 인구 유입이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영향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 취업자 통계가 제조업,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취업자 수가 급감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뭐 어쨌든 뭐 해석은 제각각 할 수 있고 뭐 문제 진단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조선일보가 기사를 문재인 정부의 아집이다, 뭐 독선이다, 무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냐, 다 정부 핑계 대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이 통계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계부채가 폭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는데, 이거를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제시되는 통계들이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왜곡이라고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과정을 보면 조선일보는 늘 조선일보 같은 짓을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이런 논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네이버나 네이트 뭐 이런 포털 사이트를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댓글, 뭐 악플이 요새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조선일보 같은 언론들이 정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을 하니 또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있으니 중간에서 어정쩡한 매체들이 확 쏠려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포털로 뉴스를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뭐 웹도독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장난질의 고리를 좀 끊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꼬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에 있을 때 제가 지금 그런 곳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진보 언론이라는 매체 자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반박들이 또 제기가 되고 또 문제점을 잡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잘못을 할 때도 있고 또 밉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좀 팩트를 바로 잡고 또 같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언론들에게 좀 많은 힘을,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보태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런 곳에서 나오니까 좀 편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짜증납니다. 이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 찌라시들이 언제쯤 소탕될 수 있을지, 존재해서 도움이 안 되는 찌라시거든요. 종이 쓰레기의 다름 아닌 이런 조선일보를 돈 주고 보는 분들은 정말 딱한 분들이고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신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언론도 일종의 어떤 공익기관인데, 공익기관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 즉 사주의 이익, 그 신문사의 정치적 지배력 강화,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신문 존재해서 뭐 하겠어요. 게다가 악의적인 수단을 또 동원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요. 조선일보를 반드시 박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도 조선일보인데 진짜 요새 제가 봤을 때 부쩍 이 포털의 댓글들의 동향이 많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사실 이 기자들은 자기가 기사를 쓰면 온라인 같은 데 가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댓글이 달렸나 이렇게 쭉 보는데, 사실 뭐 조선일보 그리고 뭐 한겨레 뭐 이런 좀 지향점이 좀 분명해 보이는 곳들의 매체 기자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제 포털의 뉴스를 공급하는 이 많은 매체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중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 쏠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포털의 이 기사량이 한 발 떨어져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분위기에서 조선일보가 이제 이끄는 쪽으로, 선동하는 쪽으로 확 언론들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이 가면 여름도 가겠지요. 어떻게 견디나 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새 여당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지지자를 감별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세력이 정신 차려서 부디 촛불이 만든 정부가 승리하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네, 산호라면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BD님,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법무법인 김현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김현장은 소송 능력보다 정부와 법원에 대한 로비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김현장이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적폐의 숙주 아닐까요? 네. 냥이랑 멍이도님, 이완배 기자님 덕분에 기레기들의 경제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휴가 잘 보내시고 3개월 후에도 지금처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송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